모두에게 얼마를 지원하자는 분들도 있고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하위 소득 80%에게 차등이 지급하자는 이제 또 논쟁이 붙어 있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168만 명 도와줬으니까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앞으로 향후 논쟁을 할 때 이런 통계를 보면 네, 네. 그래도 상위 소득 20%는 제하고 60%라도 네. 좀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경제TV 곽수영의 경제 프리즘입니다. 신체 여러분 난방비 받아보셨죠? 저도 난방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받던 난방비에서 최소 3배 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난방비가 오르는 이유에는 뭐 전기료, 가스료, 앞으로 뭐 줄줄이 오를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서 이 공공요금 인상까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벌써 이 연료 물가가 이미 거의 한 32%까지 오른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에 연료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또는 정부 기업들은 장기 계획이 없었나? 단기 계획은 없었나?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 겁니다. 말로서만 국민을 위한다 그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격면이나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정부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난방비를 비롯해서 소비자 물가, 뭐 고금리, 뭐 어느 곳 하나 편한 곳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생입니다. 뭐 정치적인 선거를 했건 외교적 관계를 했건 민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국격과 국민의 자부심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참 모시기 또 어려운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다고요?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아니 곽수영 박사를 보니까 웃음은 나왔지만 요즘 뭐 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예. 뭐 저희 집도 힘들지만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담, 그쵸. 제보, 아우성을 실제 예.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 행복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그렇죠. 제일 뭐 현장에서 또 최전선에서 또 직접 발로 뛰시는 분이시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너무나 더 생생하게 알고 계실 걸로 느껴집니다. 지금 가계부 판매량이 100%가 넘어갔대요. 예. 거기다가 뭐 농산물 판매량 중에서 이렇게 좀 오래 지난 식품도 있지 않습니까? 예. 못난이 식품이라고 예, 그러니까. 못난이 식품도 있고 예. 약간 저기 유통기한 임박한 임박한 식품도 식품. 있고. 또 판매량이 163%나 늘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게를 경영하시는 주부님들께서는 이제 살림을 쪼우는 이제 형태로 가신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얼마 정도 가게가 이렇게 어려우셨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언론 기사 보고 주변을 보면요. 대중교통비까지 아까워서 만보기를 네. 까는 분들이 몇백만 오. 최소 그 만보기 여러 개 있잖아요. 네네네. 대중교통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그냥 짧은 거리 걸어다니자 만보 네. 채우고 그리고 만보를 채우면 예. 포인트를 뭐 몇십 원을 줘요. 예. 그거라도 챙기려고. 요 정도 어렵고 뭐 작년 상반기에 그 유명한 당근마켓에 네. 상반기 가입자만 6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미 몇 천만이 가입된 600만이 추가로 가입한 건 하나라도 네. 더 팔고 하나라도 저렴하게 살려고 지금 곳곳에서 사실 그러시죠. 생계와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어려운 것은 이 난방비 폭등이죠. 근데 이제 올해가 이제 2월인데 네. 2월 달은 또 전기료까지 4인 가족 기준으로 뭐 최소 평균으로는 4, 5천 원 오른다고 하지만 네. 겨울이기 때문에 네. 10,000원, 20,000원 정도 더 올라서 이제 고지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12월 달 1월 달에 많이 썼던 가스요금이 네. 또 이번에 반영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월 달에 가스요금 고지서 받고 다 난리 났는데 2월 달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 4월에는 대중교통비 이미 택시비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대중교통비 나머지 지하철 버스도 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우리 시민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네. 경제정책이나 민생 비판하는 집회장에 갔더니 예, 예. 이걸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군요. 가스비, 난방비, 교통비 여기다가 이제 곧 있으면 또 전기료, 그다음에 나머지 식료품, 대중교통비까지 이제 다 오르니까 그야말로 네.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전기료 오르게 되고
이미 대중교통료도 오르고 택시 요금도 4,800원인가요? 네. 오르게 되고 동네에서 즐겨 먹는 그 간식거리가 찐빵이 있습니다. 팥찐빵. 예. 이게 물가가 오르기 전에는 5개에 5,000원을 했거든요. 하나에 1,000원씩인 거죠. 근데 이제 가보니까는 뭐 밀가루 가격도 오르고 여러 가지 원재료 가격이 올라놓으니까 작년에 이게 6,000원으로 올랐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사 먹지를 못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저 같은 사람도 한 1,000원 더 준다고 생각하니까는 갈 생각이 갑자기 끊어지는데 일반 서민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참 고통이 심하시겠어요. 그 붕어빵 네, 예전에 한 서너 개 1,000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한 개 1,000원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 짤로 엄청 돌았습니다. 어묵꽃이 이제 뭐 500원, 뭐 300원 됐잖아요. 지금 1,000원에서 1,500원 오,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민생은 어렵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통계안을 갖고 왔는데요. 이제 우리 국민들 2022년도에 네. 소득 하위 20% 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일본이라고 상대적으로 그러죠. 빈곤한 예. 일본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은 가처분 소득의 76%를 필수 생계비로 쓰시더라고요. 이제 필수 생계비가 이제 식료품, 주거비, 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광열비, 네, 네. 난방, 전기료잖아요. 난방. 그러니까 그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 중에 7, 80만 원을 필수 생계비로 쓰니까 거의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반면 상위 소득 20% 5분의 경우는 가처분 소득 중에 필수 지출 비중이 25.9%. 이분들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난방비 이제 대책 중에 모두에게 얼마를 지원하자는 분들도 있고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하위 소득 80%에게 차등이 지급하자는 이제 또 논쟁이 붙어 있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168만 명 도와줬으니까 그 이상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앞으로 향후 논쟁을 할 때 이런 통계를 보면 네, 네. 그래도 상위 소득 20%는 제하고 그 아래 80% 또는 60%라도 네. 좀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이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목표치가 한 3% 되는데 예, 12월 달에 5.0이 나왔다가 1월 달에 5.2로 나왔다. 예, 더 올라갔죠. 예. 정부가 이렇게 소비자 물가 발표 자체에 대한 그 목표치하고 또 실측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하면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금리를 올려서 분명히 물가를 잡겠다. 그렇죠. 그래서 고금리를 감내해라. 네. 서민 중산층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네. 그 다음에 코로나 대출,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이거든요. 그렇죠. 보면 다 생계 대출이에요. 어쩔 수 없는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뭐 놀려고 사업하려고 빌린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느닷없이 0.5%였던 금리가 음. 3.25%까지 올라가니까 그렇죠. 앉아서 몇백만 원이 1년에 이자가 더 나가고 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8%까지 치솟으니까 5억을 빌리신 분 입장 한 달에 333만 원 이자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월급이 이자로 통째로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국민들이 고금리를 이렇게 하는데 대책이 아무 대책 없는 거에서 비난하면서도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했는데 네. 물가는 오히려 더 뛰고 있고 네. 다른 나라들은 이 물가 급등 사태라는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공공요금이라도 최대한 인상을 자제하는데 우리는 공공요금까지 급등하니까 네. 오히려 이중 삼중고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주식 투자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도 주식이 그나마 잘 떼가지고 네. 경제는 어려웠지만 버텼는데 지금은 모든 게 뛰고 임금만 빼고 모든 게 뛴 데다가 주식까지 어려워서 더 어렵다. 네. 이건 국민 경제 당사자인 개개인의 국민들도 그래들 이야기하시고 중소상공인들도 코로나 때보다 손님이 더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보면요. 도시락이 다시 부활을 하고 편의점 간편식을 그렇게 많이 사 드십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한 11시, 12시에 가보면요. 예. 없어요. 삼각김밥이나 햄버거나 그 도시락지 하나 4,000원짜리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외식까지 줄여버리는 거죠. 우리 국민들 외식비가 식료품까지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이면 부담이 크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외식비도 줄이고 식당도 안 가고 편의점에서 또는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가가 잡히냐? 지금 우리 물가당국 통계로도 상반기는 지금 이 국면이 계속된다는 거.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되거나.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뭐 이해된다는 표현이 인정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에너지를 오늘 전부 다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이 되고 또 중국 경제가 봉쇄 조치를 풀면서 석유 수요라든지 에너지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변동한다는 건 뭐 충분히 이해를 되는데 전기료, 가스료, 수도 요금 이런 것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월 달에 28.3% 올랐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그 실질적인 물가라고 해야 되겠죠. 저는 실질적인 물가라고 합니다. 네. 안진걸 소장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금융 부분에 있어서 사실 소득 1, 2분위에 계신 분들은 평점이 매우 낮을 거거든요. 이분들이 현금 대출 받고 이저축은행이나 다른 대부업계에서 대출을 받으면 아마 살인적인 이자를 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일부 카드 회사도 20%를 받고 있거든요. 네, 20%까지. 예, 19%. 19.9% 예.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뭐 가스요금만 이야기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이런 대출 금리 부담도 예, 다 예. 뭉뚱그려서 물가를 봐야 된다면 지금 이 부분의 물가 상승률이 28.3이 아니고 예. 저는 50% 넘는다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통계청 통계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예. 이자를 그 가계 지출에 예. 포함시키지 않더라고요. 안 시킵니다. 예, 비소비 지출로 따로 그렇죠. 해놔.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자가 이자도 같이 소득이 나가는 똑같잖아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위 소득 20% 분들에게 이제 가처분 소득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물가로 뭐 생필품으로 78% 정도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비용이 이자로 또 사실 이자가 먼저 빠져나가죠. 은행에서 빠져나오고 네. 득달같이 독촉하니까.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에서 만약 이자까지 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심지어는 마이너스. 그래서 뭐 마이너스 통장도 지금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도 정말 2,000조 가까이 되는데 이 통계가 집집마다 빚이 얼마 있냐고 하기니까 1억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가계부채 2,000조랑 딱 일치합니다. 예. 대한민국 가계가 2,100만 가구쯤 되거든요. 예. 근데 빚이 그렇죠. 가계마다 1억 가까이 있으니까 실제 그걸 합산하면 가계부채 2,000조, GDP 그 육박한다. 뭐 이런 통계랑 딱 들어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가가 수치상으로 5, 6% 올라 있지만 실제 생활 필수품은 훨씬 그보다 더 많이 올라 있고 그렇죠. 거기에다 공공용 급등까지 영향 계속되니까 물가 인상에 대한 공포가 지금 엄습하고 있고 거기에 이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데 기준금리 상승으로만 뭐 1억 원 돈을 빌린 분 입장에서 1년에 이자만 275만 원. 근데 만약에 5억을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분들은 금리가 이제 8%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한때 네. 8% 치더니까 올 최대 333만 원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1억 대출 있던 분들은 앉아서 기존에 내던 이자보다 그렇죠. 기준금 상용으로 산술적으로 그냥 215만 원 더 1년에 내게 됐고 그러니까 네. 전국이 아우성아우스라장이라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좀 너무 아쉬운 게 이렇게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네. 폭락 그다음에 뭐 일부 또 국민들이 투자했던 코인 사태가 있었으니까 네. 이 정말 너무 어려운 육중고에 우리 국민들이 계시는데 정부가 어떻게든 앞장서서 우리 서민 중산층들의 가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책도 아끼지 않고 예산 지원 아끼지 않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 어쩔 수 없다. 참아라, 견뎌라. 그동안 에너지 너무 펑펑 써서 문제 아니냐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의 마음은 더 상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민생 입장에서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뭐 어쩔 수 없다는 것도 다 이해가 된다. 그래서 올라간 가격으로 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가정용보다는 산업용은 왜 이렇게 혜택을 주시는 건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정부가 1월 26일을 하고 한 2월 1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바우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하위 20%만 할 것이냐 네. 아니면 80% 다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회기가 개의됐으니까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우리 안선진걸 소장님 같이 민생 경제를 직접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을 증인으로 초대를 해서 청문회를 하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 두 가지 민생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요? 산업용이 도시가스 요금을 좀 현실화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내어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최근에 가스 요금이 이제 국제 가스 요금이 다시 안정화되고 네. 있어서 그래서 일부 내렸다. 사실 그 설명만 하면 맞죠. 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가스요금 왜 이렇게 폭등했어 물어보니까 가스공사가 미수금이 구조에 달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요금을 급등시켰습니다. 그것도 지난 정부 안 올렸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 정부 탓은 설득력이 일단 그런 의미에서 떨어지고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아니 그러면 다 같이 힘든 가스공사가 구조에 일종의 적자 개념 미수금이 있다는데 그럼 산업용도 같이 올리고 가정용 같이 올려서 서로 고통을 분담해야지. 그렇죠. 안 그래도 대한민국은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특히나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조세관 면도 아주 많은데 이제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네, 이 네. 세간의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네. 근데 산업용만 오히려 깎아주고 가정용만 급등한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죠. 예를 그렇죠. 들면 산업용은 그동안 많이 올려서 사실은 내려줘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가스공사도 힘드니까 네.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스요금 떨어지면 예를 들면 산업의 활력을 내려서도 뭐 인하폭은 뭐 우리 기업들의 인하폭은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면 납득하는데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와 산업용은 깎아줬다더라. 근데 우리 집은 지금 몇십만이 더 나왔다. 네. 제가 고지서도 갖고 왔거든요. 저만 해도 관리비가 4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예. 1년 전에 비해서 20만 원, 한 달 전에 비해서 11만 원. 정확하게 요즘 그게 비교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들이 전부 다 이걸 하고 계세요.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그걸 인증해서 올려. 네. 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막 20, 30만이 더 나왔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일종의 산업용 가스요금만 인하해 준 것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졌죠. 설명도 없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난방비 고통이 이제 이게 서민 중산층 문제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이건 중산층까지 어려운 문제라고 지원해 달는데 근데 정작 정부 발표는 168만만 도와주는 거 발표됐습니다. 그럼 우리 가계가 2,150만 가구니까 168만 가구는 7.8%에 불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위소득 20%에도 한참 못 미친 7.8%만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차상위 계층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배제되는 분이 있어요. 요거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최소 뭐 100%다 도와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하위 80% 또는 하위 60% 나는 의견이 있지만 7.8%만 도와주고 이게 설득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줄어들기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비율은 20%든 40%든 반드시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독일 정부 예를 들고 왔습니다. 네, 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 전부 다 지원하고 있지만 독일은 너무 희한하게 작년 12월에 가스비 국민들의 가스비가 너무 고통이 심하더라. 네. 이게 이것 때문에 인플레까지 지금 자극이 된다. 예. 아예 그래서 정부가 가스비를 대납해 줘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가 진정되는 효과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40%나 60%, 80% 돕자 그러니까 한덕수 네. 총리는 안 된다. 나쁜 포퓰리즘이라 그랬는데 네. 독일이 자본주의 세계 지금 5손가락에 들어간 자본주의 강국인데 그렇죠. 독일은 왜 그러면 이런 완전 그런 포퓰리즘의 천국처럼 되는 건데 독일 정부는 왜 이런 선택을 했겠느냐. 우리가 독일처럼 똑같이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서양의 좋은 지도에서 무조건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우리 재정 상황도 있고 우리 또 국민적 어떤 합의도 거쳐야 되니까. 근데 최소한 독일 정부가 12,000원을 내면 3달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12월 달치 전체 가스비를 정부가 대납해주고 그런 데는 네.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 에너지 위기의 국면에서 정부가 네. 솔선수범으로 국민을 먼저 도운 다음에 대신 국민들에게도 한번 이참에 우리 다 가스나 전기나 기름을 너무 많이 쓰는 삶의 구조를 바꿔보자. 12,000원짜리 패스를 줄 테니까 물가를 아끼시고 대신 3달간 대중교통 이용하셔라. 그러면 독일 정부 차원에서도 석유 수입 확 줄여도 되고 그렇죠. 환경도 깨끗해질 것이고 한번 삶을 완전히 바꿔보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네. 대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삶을 바꿔라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이런 우리 정부도 좀 이런 독일 정부의 그 과감한 정책들을 좀 배울 필요는 있겠다고 봅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 대한민국 정부 국민이 독일 정부와 국민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저것을 못할까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라인강의 기적이 있은 뒤에 한강의 기적이 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우리 안 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생각이고요. 제가 2022년
영국의 그 소비자 물가가 11%를 막 찍고 그럴 때 일부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그러면 횡재세 도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가스나 정유사에게 순간적인 이득을 너무나 많이 보았으니 이들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를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세입으로 좀 이렇게 물가라든지 영향을 많이 받는 저소득계층에 영향을 주자, 지원을 해주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제안하고 뭐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에서도 사회연대세 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에서도 꼭 횡재세라는 말이 이제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뭐 사회기여세금 또는 사회연대기금 네. 심지어 세금이 정부담스러우면 아주 특별한 기금이라도 해서 예를 들면 정말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은 이 전기료 가스료 급등하면 그렇죠. 그 제품 비용이 생산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전부 다 또 물가에 또 반영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제품 가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지금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사지를 않으니까 내수는 또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네. 곽수영 박사님도 좋아하시는 우리 김광석 박사님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만 배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냐 요즘 이렇게 자기는 느껴진다. 네. 뭐 대한민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동안 없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막 공포가 엄습하더라고요. IMF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다 막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수출로 활로를 뚫어야 된다 했지만 지금 10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이고 해피님은 윤석열 좀 들어서 사회주의권하고 지금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고 그 무역 적자가 막 가중되고 있는 네. 형국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내수 활성화로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네. 지금 국내 모든 기관이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1.5% 정도 안팎으로.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는 건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수출이 저조하다는 거하고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다는 거라고 이렇게 IMF도 드러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면 내수가 활성화돼야만 그걸 뚫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네. 근데 내수가 활성화되려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국민 그렇죠. 경제가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하위소득 20% 같은 경우는 가처분소득이 영원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소비를 해요? 마이너스죠. 그럼 예. 기업들이 물건이나 소상공인들이 뭐 제품을 만들고 뭐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어지니까 네. 완전히 이거 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잘못하다가는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다. 코로나 때처럼 그 정도의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횡재세나 사회연대 기금 또 사회연대세 또는 사회기여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네. 결국 코로나 때도 보면 본인들의 노력이 아니라 코로나는 상황 때문에 금융, 방송, 통신, 특히 온라인 업종들 전부 다 큰 돈을 벌었거든요. 네. 뭐 택배, 배달 포함하여서. 그러니까 평소에 영업이익을 뭐 2배, 막 3배까지 막 올라가기도 하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정유사들이라든지 에너지 회사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유 4.3에도 작년 영업이익 추산치가 지금 일개사마다 네. 4조에서 4조. 5조에 달합니다. 금융지주사 이번에 영업이익 발표됐거든요. 신한금융지주를 필두로 해서 역시 4조에서 5조가 됩니다. 네. 통신 3사 다 합쳐서 3사잖아요. 오랫동안 네. 허가받은 지금 영업이익이 4조를 넘어서 이제 5조에 달합니다. 네. 방송사들도 실적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대기업들에 한해서 네. 일종하게 최근 코로나 전이나 전쟁 전에 평균치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과 그러니까 횡재세라고 하지만은 이제 정확한 사회학적 용어로는 초과 이윤세라고 되어 있던데 네. 그 초과 이윤에서 30% 안팎을 사회 기여세로 또는 서민 중산층 뭐 에너지 물가 지원금으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는 복잡하고 논쟁이 있는 사안이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무튼 우리가 노력해서 이윤이 늘어난 건데 또 더 내라냐. 안 그래도 법인세 많이 내고 있는데라는 비판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비상한 국면에서 비상하게 평상시와 다르게 네. 또 우리들 노력이 아닌 네. 다른 국면으로 큰 돈을 벌었다면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꼭 세금이 아니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기금이든 네. 뭐든 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계층과 함께하는 노력을 해줄 때 그 기업의
존경, 기업의 존재 가치도 더 올라가서 네. 그 기업의 매출도 저는 또 나중에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돈줄이 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착한 기업이 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 가운데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어차피 수출로 먹고 사는 제조업 경제라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이번에 조금 우리가 더 노력해서 원가 절감해서 수익이 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또 무슨 횡재세라고 하느냐, 뭐 아니면 초과 이윤세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항변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7일날 경제 분야 이 정부 질문할 때 추가 경정 예산, 예. 추경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횡재세 논쟁도 있었고 추경 논쟁도 있었는데 네. 추경도 반대. 총리 나와서 난방비 추가 지원은 퍼플림 다 반대. 그러니까 그날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한 상황인데 지금이 네. 전대미문의 어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종종적으로 종종이 신중한 경제학과를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전혀 국무총리와 부총리는 견뎌라 그냥 어쩔 수 없다. 네. 더 지원해주면 안 된다. 네. 168만 명 지원해준데 뭔 소리냐 이런 식인 거예요. 행제세에 대해서도 그냥 부정적이고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한번 기업 관계자들과 또 사회정책 전문가들 모아서 한번 간담회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야 의원들하고 공청회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다. 될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예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168만 지원해주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추경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같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조경태 당대표 이번에 떨어지긴 했지만요. 그분도 2,150만 가구한테 네. 30만 원씩은 지원해 주자. 6조 예. 정도 들여서. 예. 지금 해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주도해서 감세한 규모가 1년 12조쯤 된다는데 그 절반 정도는 네. 오히려 서민중앙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감세 혜택은 주로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이 많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이제 논의를 했거든요. 여당 안에서도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두 분이 예. 하셨더라고요. 예. 조경태 의원하고 김태우 의원.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그게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감세 규모를 줄이는 걸로 예산을 만들 수도 있지만 예. 이재명 후보나 정의당이 제안하는 것, 이재명 대표 정의당이 제안하는 것처럼 일종의 초과 이윤세로 6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산 추정치가 이번 난방비 지원을 네. 전 가정에 30만 원 정도 하면 6조쯤이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하위소득 80%인데 1인당 많게는 25만 원, 적게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차등해서 주면 네. 그러니까 제일 하위 계층한테 이제 혜택이 4인 가구 많은 100만 원을 주면 7.2조쯤 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서 네. 7조 정도의 추경은 네. 재정 상황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 때 대한민국 정부가 추경으로 한 것만 200조 200조 앞에 됩니다. 넘죠. 예. 근데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도와주니까 펑펑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곽 박사님도 아시죠? 주변에 지금 제 주변에도 부자들도 이야기를 해요. 진짜 나 내복 입고 잔다. 예. 나 텐트 쳤다. 안에 텐트 치고 자면 더 따뜻하대요. 예. 별별 수단이 다 나와요. 그다음에 뭐 전기, 가스 아끼려고.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들도 어차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펑펑 쓸 수 있는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게 어렵다는 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점점 에너지 위기라든지 예. 세계적 경제 변수가 많으니까 예. 국민이 이렇게 아끼고 있거든요. 노력하고 예. 있거든요. 예. 정부도 좀 노력 같이 해주셔야죠. 옛날에 한때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증샷 돌리기가 있었잖아요. 네. 나중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이 되고 또 이렇게 난방비에다가 냉방비, 전기값 오르고 이러면 방 안에다 텐트 치고 산다는 그 인증샷 돌리기가 아마 또 유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마 벌써 저는 봤습니다. 보셨어요? 저도 한번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실에서 자는데 예. 최대한 이제 온도 낮춰놓고 자는데 차라리 텐트를 쳐볼까. 그러니까 요즘은 단형 텐트 같은 게 아주 편하게 그냥 뭐 펼치면 펼쳐지잖아요. 그냥 되니까. 던지면 펼쳐지는 거 있어서 예. 아니 지금 그 판매량도 아마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날 기미를 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는 거, 환율과 금리가 모두 아직은 안정적인 방향을 잡지 못했다는 거. 그러면 향후에도 2023년 동계월에도 어쩌면 난방비가 더 오를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고 민생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각자 이제 도생의 시기잖아요. 뭐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한다 하니까 좋은 말씀이네요. 각자 고생이시죠. 무정부주의다, 아나키즘이다, 네. 현 정부의 도생 이런 이제 풍자도 있던데 일단 정부를 떠나서
국민들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각자 도생을 많이들 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만복이 깔아서 대중교통비도 있고 아끼고 텐트도 그다음에 깔고. 냉장고 호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박사님?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청년들이나 서민 중산층들이 냉장고를 텁니다. 냉장고 부엌을 털어요. 부엌, 예. 그러면 오래됐지만 우리가 안 먹고 있던 거 네. 또는 저 구석지에 있지만 예. 우리가 제대로 못 봤던 음식들이 있습니다. 네, 네. 밖에 나가서 사 먹을 돈이 없고 밖에 예. 나가서 사올 재료를 아끼려고 아. 냉장고 부엌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뒤져보면 그거 있잖아요. 뭐 햇반이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예전에 사놓은 뭐 그 음식 재료가 음식 재료. 나온다거나 네. 그걸로 이제 밥을 볶아 먹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예. 냉장고 털이란 말이 실제 있습니다. 그 말씀 하고 유행합니다. 나니까 어제 김밥 산 2주를 지금 제가 냉장고에 그대로 놓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런 김밥도 이제 시간 지나면 막 버렸는데 네. 이제 지금 냉장고에 이런 거죠. 그걸 빨리 빨리 볶아서 볶아서 이제 상하기 전에 프라이팬에 드시는 거죠. 볶아가지고. 프라이팬에서 뭐 계란 하나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각자 도생을 지금 당분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생활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뭐 6시 반 전에 대중교통 이용하면 20% 할인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왕 출근하는 거 6시 반 전에 출근해서 20% 요금이라도 할인 받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금리나 요구권. 대출 금리가 지금 과도하신 분들은 금리나 요구권이 법으로 보장됐으니까 최대한 믿자 본전이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금리나 요구권도 행사하시고 네. 통신비도 예를 들면 할인 꿀팁들이 있습니다. 네. 뭐 25% 요금 할인제, 보조금 대신에 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취약계층이나 서민들 난방비 지원 뭐 이런 전기료 지원도 네. 보조금 24는 사이트에 가면 네. 자기가 대사 이제 알려주거든요. 네. 보조금 24. 근데 그런 데 네. 가서 몰라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65세 이상 어르신들 또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은 12,100원 통신비가 의무 감면되는데 신청을 해야만 감면이 돼요. 통일삼사가 그냥 해주면 될 텐데 아무튼 고약하게 신청하게 해놨는데 어쨌든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건 다 찾아가지고 비용에 끼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앞으로 경제가 올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건 다 네. 아껴야죠, 그죠? 그다음에 정부나 지자체에 요구하자고요. 네, 이번에 파주시가 네, 파주시 전 그렇죠. 파주 시민에게 20만 원씩의 난방비 지원금을 예.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인플레가 되지 않도록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줘가지고 동네에서만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네, 중소상공인들에게만 쓸 수 있게 네. 동네 경제도 활성화되고 집집마다 20만 원이 추가적인 어떤 소득이 생긴 거니까 네. 부담이 확 줄어들고 그렇죠. 아니 왜 파주시는 하는데 우리 시는 안 하느냐. 다른 예를 들면 불효불급한 덜 급한 예산은 줄이고 네. 없애고 오히려 지금 서민 중산층을 도와달라. 파주시 이런 사례를 대한민국 정부한테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정부에서도 독일 정부는 12월 달치 가스비를 대납해줬고 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최대 135만 원 인플레 수당을 줬더라고요. 네. 물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 버텨라. 그렇죠. 이거라도. 그러니까 이런 수당이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부담이 되면 좋다. 우리 상위 10에서 20%는 우리는 참을 테니까 네. 하위 80%라도 줘라.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나마 가점소득이 늘어나서 소비를 해서 네. 중소상공인도 이 위기를 버티게 해달라. 이제 이런 정책은 정부에게 정부가 나서서 해주면 제일 좋지만 안 하면 결국 민심보다 더 센 힘은 없잖아요. 네. 민심의 어떤 거센 요구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민생 이야기도 하고 정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공급자인 뭐 가스공사라든지 또는 뭐 한국전력 같은 전기회사의 입장은 제가 아직 여쭤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아마 또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전기료를 너무 싸게 주다 보니까 적자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돼 가고 있다. 전기값 안 오르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자, 그러면 당신들이 왜 적자 경영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 적자 경영을 전환시킬 것인가, 흑자로 전환시킬 것인가. 전기값 올린다고 해결된 것 같으면 전기값 다 올려버리면 되죠. 이거는 국민학교 수준의 해법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런 가스공사라든지 공공요금을 가지고 책정하는 기업들이 향후 적자 운영의 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안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뭐 많은 이제 논의가 있었죠 그동안. 네. 그리고 대한민국 공공요금이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네. 특히 이제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정통수 없던 군사독재권 시절에 쿠데타 일으키고 나쁜 짓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네. 그런 물가나 공공요금이라도 우리가 좀 낮춰서 잡아서 좀 서민 중산층들의 어떤 분노나 불만을 좀 시키려고 했던 면이 있거든요. 네. 그때부터 쭉 온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부, 뭐 특히 지난 정부가 안 올렸다 이런 이야기는 안 통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해 더욱더 코로나가 있어갖고 3년을 코로나인데 어떻게 올렸겠습니까? 재정 그러니까. 추경만 200조를 했다는 말은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적 대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원가가 이 정도 드는데 실제 그동안 원가보다 저렴하게 팔았다. 그래서 가정경제나 기업경제에 큰 기여를 했다. 우리가 뭐 방만경영한 건 아니다. 다만 방만경영, 뭐 성과급처럼 비춰진 부분들은 참 우리도 네. 국민들에게 전기료, 가스료를 점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는데 네. 대신에 우리도 고통을 분담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국민 입장에서도 점진적인 인상에는 다 동의를 하세요. 지금 제가 주변에 불러보면 외국에 두 가지를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하세요. 네. 외국에 비해서 저렴하다. 저렴하다. 두 번째 점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세계의 경제라든지 에너지 위기, 네. 기후 위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하나를 더 동의하시네요. 우리도 더 아껴야 된다. 그동안도 아꼈지만은 그리고 이제 참 착한 국민들. 예,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정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막 남탓하기보다는 그래 어려움이 있네. 뭐 그동안 우리나라 쌌네. 그리고 우리도 조금 많이 쓴 인정할 건 건 사실이지. 인정하자. 네. 그리고 오르긴 올라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철 지금 무임승차 논란에서도 어르신들 65세 그래 좀 젊은 거 한테 그래 순차적으로 뭐 66, 67, 60 1년에 한 세씩 올리는 방법. 국민연금 우리가 60살 받다가 65세 받는 것처럼 네. 1년씩 늦췄잖아요. 사전으로. 이런 거 다 우리 국민들 받아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겨울에는 여름 앞도 급등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제안은 정부나 한전이나 거죠. 가스공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가 급등기에 공공연 급등하는 것은 네. 너무 어리석은 짓이다. 네. 인플레를 진정시키려면 다른 나라들은 공공용을 오히려 잡아갖고 인플레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가 급등기니까 지금은 조금만 최소화해 주거나 참아달라. 곧 언젠가 물가 잡힐 거잖아요, 박사님. 그렇죠. 금리를 지금 좀 있으면 또 올린다는데 네. 언젠가 잡히겠죠, 분명히. 그럼 그때 되면 예를 들면 공공요금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올린다든지 국민들이 네. 그러면 물가가 진정이 되면 가처분소득이 물가 진정에 따라서 몇십만 원 더 생기잖아요, 최소. 네. 그러면 공공요금 급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고통이 덜하니까 네. 이런 세심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전이나 가스공사 보면 결국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오른 게 유럽은 정말 러시아의 가스를 엄청 의존했었어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다행히 지난 정부 때 러시아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수입선을 상당히 다변해놨더라고요. 뭐 호주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나라까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실제 가스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올랐습니다. 이번에 네. 우리가 급등하긴 했어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조치들,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그렇죠.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전문가 패널 또 국민적 합의 절차 이렇게 거치면서 네. 아끼고 점진적으로 올리고 네. 네. 국민들께서도 지금보다 올라간 요금을 감수하시되 조금 더 효과적이고 비용을 줄이는 여러 가지 자구책을 쓰실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경제 논리를 가지고 정치 논리화해서 서로 이전 투구하는 모습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아무리 민주당, 공화당이 지향하는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경제 문제, 즉 국가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문제를 놓고서는 한 목소리를 내듯이 정말 전체 국민의 90%는 뭐라 그럴까요? 삶이 팍팍한 정도가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정쟁, 정치적인 뭐 이해관계, 네 탓, 남 탓 하지 말고 지금 국민의 고통을 좀 이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 중에 탁 나왔는데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제가 어느 시장이죠 그러셨잖아요. 이분이에요. 예. 예, 무상을 좋아하셨고 이번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예. 대한 지하철 요금 예. 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구시는 아마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70세 이제 버스, 그렇죠. 예. 버스 요금을 무상으로 하고 무상. 지하철은 이제 안 하기로 했다. 예. 정치적인 논리 제가 이야기하자마자 해놓고 또 이야기를 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야 이러실 건데 총선을 앞두고 이건 상당히 악수를 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세의 노령 인구의 지하철 이용과 버스 이용을 연령별로 규제하겠다, 연장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지 잘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충분히 그 지하철 적자가 대도시들의 지하철 적자가 심화되니까 그 중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임승차가 꼽히니까 당연히 뭐 시장으로서는 문제제기 할 수 있죠. 근데 네. 저는 이제 일단 우리가 따뜻한 민주 공동체 또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주의 공동체를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무임승차란 말은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박사님. 네. 사실 박사님의 어머니 아버님, 저희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이 평생 국가 경제와 가정 경제를 위해서 또 자식들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일했잖아요. 대한민국 우리 선배 세대를 보면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에 아이 그럼요. 세계 최저 수준의 임금 그다음에 OECD 최고의 산재 사망 사고 같은 걸 감수하면서 기여를 하신 분들이 이제 65세 이제 어르신 된 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는 용어는 복지승차나 경로승차 또는 사회적 존경승차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네. 제안을 드리고요. 예. 다만 65세는 이제 당사자들께서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막 청바지 입고 등산 다니시고 아직도 축구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집회도 나오신 분도 있고 신나게 다니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65세는 좀 그 적용이 빠른 이제는 젊다, 좀 아직은. 현실에 안 맞는다. 예전에는 네. 노인 빈곤율이 너무 심각하고 60세나 65세 되면 다 이제 일자리 돕고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배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논쟁을 하는 건 좋다.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없앤다든지 또는 지하철 적자의 모든 책임을 어르신들에 이렇게 몬다든지 하는 방식 매우 거칠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요인이 있었던 거고 여러 또 사회적 맥락이 있고 심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는요. 보건복지에서는 네.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극 찬성합니다. 네. 그냥 어르신들이 무임승차 때문에 밖으로 많이 나오셨고 특히 4월 달에 많이 다니시거든요. 봄에 되면. 그렇죠. 날이 풀리니까요. 그리고 장거리도 유람도 하시면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이나 보건복지 예산이 그만큼 또 줄어드는 거예요. 예. 어르신들에게 그렇죠. 쓰여져야 될 의료 정비가. 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실제 보건복지 당국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무임승차의 필요성에 대해서. 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제가 이제 여러 방식이 있잖아요. 네. 특히 출근길에 복잡하면 우리 국민들이 좀 피곤하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출근길에는 유료화를 하고 네. 출근 시간이 아닐 때 예. 무상으로 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 60세에서 65세로 이렇게 수령 연령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미룬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상당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를 좀 거친 다음에 올해 네. 총선 전에 꼭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물가도 급등해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히려. 그리고 지하철 버스 요금을 지금 3, 4월에 300원 아니면 400원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네. 택시 요금이 올렸고. 근데 또 이걸 병행하니까 어르신들이 있는 집에서는 또 이게 다 충격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때가 지금 좋지는 않다. 하지만 논의는 하자. 그러면 한 살씩 늦춰서 70세로 1년 뭐 내년부터나 총선 후에 논의해서 내후년부터 66, 67, 68 이렇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출근 시간대는 너무 지금 여전히 지옥철 지적을 받으니까 네. 출근 시간대는 유료화를 해서 어르신들이 출근 시간은 좀 피해서 뭐 밖에를 나가게 좀 유도를 하는 방안. 이걸 병행하면 되는 거죠. 병행. 네. 근데 뭐 필요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예. 조금 뭐 차등 지원을 차등하는 것도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논의 자체가 불가능은 아니지만 물가 급등 시기에 그리고 그것도 지하철 적자의 네. 모든 원인이 마치 어르신들 승차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간 것 이 두 가지는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어떨 때 느끼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치 일하는 일터에 인권이 무시된 채 그저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는 도구로서 버스가 지하철이 쓰여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서서 가야 되고 또 브레이크 잡으면 또 휘청거리고 예. 하는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아닐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노인분들께서는 상당히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 노인단체 분들은 일제히 네. 반대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도 나오고 또 근데 문제는 노인분들이 잠도 없으셔요. 근데 9시까지 기다렸다가 출근 끝나고 다니시라 이러면 또 그것도 섭섭하실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6시 때 이동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예.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 피크가 7시에서 8시 사이거든요. 7시, 8시 사이죠. 이때가
저도 지하철 타보면 정말 너무 아유, 힘들 말 때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역철이죠. 특히 서울 같은 거 9호선 타보면 아이고 너무 그것은 힘들거든요. 뭐, 그러니까 예. 이런 좀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사회적 지혜를 모으면 총선 전후에서 지금 물가 급등식 피해서 그다음에 또 곧 있으면 지하철 요금도 오르니까 총선 후쯤부터 순차적인 대책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 그리고 이제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박사님. 아니 대도시 노인들은 다 지하철 요금 안 받고 우리 소도시나 시골 노인들은 지하철도 마을버스. 안 타고 버스 요금 내니까 역차별이다. 그래서 이런 제안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전국에 있는 버스를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주고 지하철은 그다음에 받고. 지하철은 차라리 받자. 그게 어떤 이런 제안 면에서는 그러면 또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다음에 지하철이 버스보다 훨씬 수속률이 높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 출근길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하철이 유료화되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지하철은 좀 피해서 네. 지하철 혼잡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욕구가 뭐 끊임없다는 건 저희들이 스스로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서로 다른 의견은 민주사회는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다른 의견을 모여서 토론해서 그 토론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투표를 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오늘 안진걸 소장님하고 민생경제 말씀을 나눴는데 한 가지 빠뜨린 분야가 있습니다. 뭐 가게도 나눴고 기업도 나눴고 정부도 나눴는데 이 농촌 분야. 제가 지금 용산 근처에서 네. 이 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 농민분들이 쌀 가격이 폭락을 했다고 쌀을 한번 길거리에 이렇게 뿌린 적을 제가 봤어요. 요즘 계속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쌀값이 이렇게 떨어졌다? 이건 또 무슨 해프닝이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만 한번 농민들의 심정을 좀 대변만 해주시죠. 이제 쌀 농사가 이제 풍년이 되면 공급 과잉이니까 쌀값이 그렇죠. 떨어지고 정부에서 수매를 해야죠. 예, 수매를 해주긴 하는데 그 양이 이제 제한적이니까 예. 시장에 공급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쌀값 떨어지고 그러면 그 생산비 원가도 못 미치고 그렇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농민은 지금 황폐화되는데 더 황폐화되고 그럼 또 농촌을 떠나게 되고 네. 그럼 식량 작업률을 지금도 쌀 빼면 뭐 5%도 안 5%안 되는데 되죠. 3% 그나마 정도. 쌀로 한 25% 정도 버텼는데 이것도 더 떨어지게 되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전 세계가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식량위기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렇죠. 이게. 심지어는 안보에도 직결될 수가 있거든요. 네. 다른 나라 예속이 될 수. 자원 있고. 안보, 뭐 예. 식량 안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원, 에너지, 식량 같은 거 하면 농촌 정책은 좀 특별하게 뭐 꼭 자본주의 방식이 아닌 다른 사회 정책적 방식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지금 양국관리법이 이제 상임위 통과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쌀이 이제 수요량의 3% 초과 생산되거나 네. 흉년기는 문제가 안 되죠. 네, 네. 풍년이 오히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확기간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했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지금도 하지만 네. 이걸 좀 더 의무화하고 그 양을 더 탄력적으로 늘리는 방식이거든요. 네. 저는 이런 방식은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방식일 수는 있지만 네. 농촌과 식량은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한다. 환경 기능도 하고 있고요. 또 그 고향이 유지돼야 우리 그 많은 도시인들이 또 뭐 주말에라도 한 달에 한번 네. 가서 또 위로도 받고 힐링도 되는 것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식량 안보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쌀값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건 당사자들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책은. 더 이상 농사 못 짓는다 우리. 지금 이미 60대, 70대, 80대들인데 그럼 대한민국 식량 안보는 식량 누가 책임질 작업은 것이냐? 더 큰 위기에 빠지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서 싸게 사 먹으면 되지. 말이 쉽지만 나중에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전적 의존하게 돼서 막 급등하게 되고 심지어는 제대로 팔지도 않겠다 그러면 네. 그러면 방법이 진짜 없죠.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분야는 저도 시장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공공 서비스하고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하고 네. 이렇게 식량 안보, 예. 식량 주권 이런 부분은 예. 좀 시장에만 맡길 게 아니라 예. 정부나 지자체 적극적 기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한다면 농업, 농민, 농철의 전문가들이 농사짓는 농부들 아닙니까? 농부들이 제일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해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참 격세지감이라는 그 성어가 요즘은 쌀값이 이렇게 떨어져서 막 쌀을 시중에 막
아스팔트에 버리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저들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혼식 사용하라 그러고 예. 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밀가루도 예. 밀가루를 가지고 막걸리를 쌀이 만들고 없었죠. 있었고, 쌀이 예. 없었어. 참 쌀이 격세지감을 모자라고. 느낍니다. 보리밥. 그래서 보리밥도 없어서 보릿고기도 아유, 있고. 보리밥이 어디 있습니까? 보리밥이면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풍성히 사주면요. 그걸로 예를 들면 전국의 빈곤아동이나 결식아동 또 경로당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쌀을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공급할 수도 있고요. 네. 언젠가 지금은 남북 관계가 안 좋지만 남북 개선됐을 때 북한 또는 우리가 언젠가는 되찾을 저는 그 우리의 영토라고 생각하는데 만주 지역까지 이렇게 지원도 하면서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도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에도 기여하고 또 그 쌀로 세계적인 위상도 확보하는 네. 다른 나라에 기부도 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민해 보면 득보다 아니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은 정책이다. 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예. 저는 중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드리면 청일 전쟁이 위험해졌던 텐진 조약 반드시 계속해서 국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잃었던 만주와 북간도 땅은 연해주 땅은 찾아와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끝으로 간단하게 네. 이제 말씀을 지금 잘 정리해 주셨는데 기업, 가계, 정부 각자의 역할, 경제 주체들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지금 이 난국을 서로 공감대를 통해서 또 공유하는 정신으로 네. 헤쳐나가야 될지 한번 말씀 정리해 주시죠. 예, 뭐 지금 저도 경제학자분들 많이 만나는데 IMF급 위기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하십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도 대한민국 경제 IMF급 상황이다라는 지적을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한국 언론은 굉장히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그런 네. 아쉬움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라든지 외신의 평가를 좀 국내에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정부도 그걸 보면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그게 달하고 있다. 실제 삶의 고통도 극심하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적극적인 경제, 민생, 사회 정책이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슨 시장을 보호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장도 국민이 있고 시장이 있는 거니까. 네. 국민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우선적인 임무이거든요. 근데 이토록 어렵다면 심지어는 경제정책 차원에서도 수출도 지금 불투명한데 내수까지 극심한 침체면 정말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내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서민 중산층들의 주머니에 그게 임금이 됐던 또는 자영업 소득이 됐던 또는 복지 이전 소득이 됐던 또는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해 줌으로써 지원해 줌으로써 공적 지출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증대가 됐던 어떤 방식이 좋으니까 서민 중산층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력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정부에 정말 간곡하게 다시 모셔드리고요. 기업들도 정말 대한민국 기업들 잘 버텨오셨는데 코로나 국면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정말 초과의 윤을 누리신 기업들은 우리가 미국의 자본가들처럼 우리가 세금 더 낼 테니까 그걸로 미국 자본주의 공동체를 풍성하게 인간적으로 유지해달라고 미국 부자들이 그런 운동을 했었잖아요. 이제 네. 세금 더 내기 네. 캠페인. 그렇게 좀 나와주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국내의 존경과 지지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순환 구조, 상생 구조를 한번 만들어보자. 위기를 그렇게 해서 기회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적극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모든 내용들이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생각하시고 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일 겁니다. 미시적인 내용이어야 뭐 독과점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함으로써 또 재벌들이 독과점법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회에 기여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복잡한 이야기니까 차치하고 상식적인 생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민, 정부 그리고 기업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움직였다가는 나중에 원망의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진걸 소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